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잔료들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죠. 아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류가 종교와 철학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수많은 답변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지난 2000년간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을 거의 지배해온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이 말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맞아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인데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익숙한 개념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겹 한 겹 파헤쳐 보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 유명한 파이돈의 핵심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플라톤의 생각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성서를 파고든 신학 서적에서는 잠깐 그건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머릿속에 좀 복잡해지실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탐구의 시작이죠. 그럼 플라톤은 도대체 왜, 어떤 배경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만 했을까?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학서적 발췌문을 통해 그 스케일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다고 배운 것조차 사실은 약간의 오해일 수 있다는 비평글을 살펴볼 거예요. 영혼은 불멸한다는 이 한 문장에 숨겨진 훨씬 더 정교하고 놀라운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영혼 불멸이라는 익숙한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고 오해되고 또 우리 생각의 틀을 만들었는지 그 지적인 모험을 함께 따라보는 것, 이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소크라테스는 아주 평온하죠. 그는 심지어 진정한 철학자는 평생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드디어 풀려나는 해방의 순간을 의미해요. 육체가 감옥이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온갖 욕망이나 감정, 고통 같은 것들로 영혼이 진리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로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삶이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육체의 방해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눈으로 순수한 진리, 즉 이데아를 보려고 노력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 죽음은 그 훈련의 끝이자 영혼이 드디어 방해 없이 진리 그 자체와 마주하는 완성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스승님, 그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게 확실할 때나 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영혼이 불멸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4가지 논증을 제시합니다. 자료에 보면 대립의 논증, 기억의 논증 등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다 설명하면 너무 교과서 같으니까 가장 흥미로운 것 하나만 깊게 파고들어보죠. 바로 기억의 논증, 다른 말로 상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저도 그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걸 기억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지금 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제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걸 떠올리는 건가요? 플라톤은 그렇게 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원들을 보면서 완벽한 원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현실에서 완벽한 원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네요. 플라톤은 우리 영혼이 육체를 갖기 이전에 원 자체라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학습이란 그 기억을 다시 일깨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혼은 존재했다는 말이 되고 그게 곧 영혼이 육체와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이런 논증들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시작임을 설득하는 거죠. 철학자에겐 최고의 순간인 셈입니다. 플라톤의 이 생각 정말 강력해서 서양 문화의 기본값이 된 것 같잖아요. 특히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처럼 느껴지고요.
죽으면 영원히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믿음의 바탕에 바로 이 영혼 불멸 사상이 깔려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잠깐, 성경은 원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태클을 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앤서니 버저드의 책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발췌문인데 이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정말요? 이 책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대중적인 믿음은 성서가 아니라 플라톤 철학에서 온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저는 당연히 성경의 영혼이 플라톤의 영혼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뭔가요?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건가요? 네,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성서에서는 죽음을 일관되게 잠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는 구절이 나오고 예수도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하죠. 아, 영혼이 육체를 떠나 어디론가 날아가서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쓰는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도 성경에서는 달랐던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영혼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원래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육체와 분리되는 비물질적인 실체가 아니라고 해요. 네페시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숨쉬는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 사람 그 자체요? 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저자가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쓰는데 사람이 영혼을 가진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영혼이다라고요. 와, 사람이 영혼을 가진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영혼이다.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말이네요. 그럼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냥 그 살아있는 존재가 끝나는 거고 잠드는 거군요. 그럼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영원한 잠이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성서적 희망의 핵심은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잠들었던 사람 전체가, 즉 육체를 포함한 존재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고대하는 것이죠. 영혼만 따로 천국에 미리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 왕조조차도 성경에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플라톤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내 의식과 기억이 그대로 천국에 간다는 생각과 그냥 잠들었다가 나중에 언젠가 부활한다는 생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대중들이 왜 플라톤의 손을 들어줬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히브리적인 부활 사상과 그리스적인 영혼 불멸 사상이 서로 섞이고 결합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대중적인 믿음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당연하게 성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뿌리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아하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플라톤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영혼의 불멸을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 번째 자료인 플라톤 서절 발췌문이 정말 멋지게 설명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플라톤은 단순히 사후세계를 설명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인류의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는 거대한 혁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꾼다?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지적인 쿠데타에 가까웠죠. 이 책은 플라톤 이전의 그리스 사회가 구술 문화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글을 읽고 쓰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지식, 역사, 법, 가치관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같은 장대한 이야기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럼 교육도 당연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서사시를 듣고 외우는 방식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그냥 듣고 외우는 게 아니라 시를 낭송하는 사람과 듣는 청중이 주인공과 완전히 감정적으로 일체화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이걸 미메시스라고 불렀죠. 아, 미메시스? 네, 사람들은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아킬레우스가 되어 그의 분노와 슬픔을 똑같이 느꼈어요. 지식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체험으로 전달된 거죠. 잠깐만요. 그럼 플라톤 이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다는 말씀이세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공이랑 나를 동일시했다니. 그건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상상하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플라톤이 문제 삼은 게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그런 감정적이고 서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분노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먼저 생각하는 주체를 이야기 속에서 끄집어내야 했겠군요. 정확해요. 나는 아킬레우스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아킬레우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와 분리된 독립적인 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영혼, 푸시케, 즉 오늘날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개념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와, 이게 요즘 말하는 메타인지랑 비슷한 거네요. 내가 화가 난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한 발 떨어져서 나를 관찰하는 능력 말이에요. 플라톤이 2400년 전에 이미 그 개념을 정립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가 분리되자 생각의 대상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속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원리인 정의 그 자체, 즉 이데아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게 된 거죠. 그럼 플라톤에게 영혼의 불멸은 필수적이었겠네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육체적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 즉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그 주체가 바로 육체와 분리되어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었던 거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결국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넘어 인류가 감성적 서사 중심의 세계에서 이성적 분석 중심의 세계로 나아가는 뭐랄까 거대한 지적 혁명의 선언문이었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플라톤의 주장에서 시작해서 그에 대한 신학적 반론, 그리고 그 사상이 탄생한 거대한 역사적 배경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런데 마지막 자료는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플라톤의 주장 자체를 다시 한번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알던 플라톤의 영혼 개념?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이죠. 네, 한 브런치에 올라온 비평글인데요.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가 플라톤의 영혼 개념을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플라톤은 영혼 전체가 무조건 불멸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전체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나눈 이 얘기는 다 뭐였죠? 어떤 부분은 죽고 어떤 부분은 산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플라톤은 후기 저작인 국가나 티마이오스 같은 책에서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이른바 영혼 3분설이죠. 영혼의 3분설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3명의 동거인이 있다고 본 거네요. 하하, 그거 아주 좋은 비유네요. 플라톤에 따르면 첫 번째 동거인은 머리에 사는 냉철한 CEO, 즉 이성입니다. 이 친구는 신적인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죠. 아, CEO. 두 번째 동거인은 가슴에 사는 불의를 못 참는 열혈 운동선수 기계입니다. 용기, 분노, 명예욕 같은 감정을 담당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거인은 배에 사는 일단 먹고 보자는 미식가, 욕구입니다. 온갖 육체적 욕망을 담당하죠. CEO, 운동선수, 미식가라니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이 셋의 운명이 다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세 동거인 중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건 오직 머리의 CEO, 즉 이성 부분뿐입니다. 가슴의 운동선수와 배의 미식가는 육체가 죽을 때 함께 소멸하는 유한한 부분이라고 봤어요. 와, 그럼 영혼은 불멸한다는 명제는 사실 영혼의 여러 부분 중 이성적인 부분만이 불멸한다는 훨씬 더 정교한 의미였군요. 이건 정말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깊이인데요. CEO만 영원히 산다고 하니 나머지 둘은 좀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파이돈을 다시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철학자의 삶, 즉 죽음을 연습하는 삶이란 바로 이 불멸하는 CEO 영혼, 즉 이성을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는 운동선수와 미식가의 방해로부터 정화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철학을 통해 이성으로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죽음 이후에 자신의 진짜 본질인 이성적 영혼을 온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였네요. 오늘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 그에 대한 성서적 관점의 비판, 그리고 플라톤 철학의 탄생한 배경과 그 개념의 진짜 의미까지 정말 깊고 넓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어요. 데이터와 분석,
추상적 시스템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플라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세계, 그가 꿈이라고 불렀던 그 오래된 방식, 즉 이야기와 감정을 통해 세계와 온전히 하나 되었던 그 경험에서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대적인 삶이 플라톤이 구분했던 영혼의 세 동거인 중에서 머리에 CEO만을 과도하게 칭찬하고 밀어주느라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운동선수와 우리 배에 생생한 미식가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성과 기계, 욕구가 조화롭게 사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